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회계와 재무에 대한 손쉬운 이해와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의 올바른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A4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회계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는데요. 회계 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결국 이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영 활동을 기록해 가지고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결국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업의 언어 역할을 한다라는 게 지난 시간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보에는 재무제표도 있고 사업보고서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보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는 크게 4대 기본 재무제표라고 불리는 것과 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대 기본 재무제표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라는 것인데, 학술적인 용어라서 조금은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들으신다면은, 재무상태표의 경우에는 어떤 한 시점에 기업이 들고 있는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 그리고 비용,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이익입니다. 수익과 이익은 좀 다른 내용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여기서 또 하나,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차이점은, 재무상태표는 어떤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시점의 재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기간에 벌어들인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근간이고, 이 두 간의 관계를 파악하시면은 사실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재무상태표의 내부적인 항목인 자산, 그리고 자본에 대한, 현금흐름표에 대한 거는 이제 자산 중에서도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 대한 증감에 대한 것을 이제 상세하게 좀 보여주는 거고, 자본변동표는 이 자본이라는 총 계정에 대해서 자본 내역의 증감을 보여주는 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각 항목별로 주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길게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해서 추가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이미 어떠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어렴풋이 우리 실생활과 비교해 봤을 때 투자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실생활을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어떠한 결혼정보 업체에서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에 대해서 서로 조건들을 조금 조사한 표를 한번 봤는데, 남자들은 이제 이상적인 아내에 대한 그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이상적인 남편에 대한 현실적인 조건들을 조금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장은 남성의 키는 178 정도 됐으면 좋겠고, 남성이 원하는 여성분들은 한 165, 그리고 소득은 남성은 연봉이 한 5,300만 원, 여성분은 한 4,400만 원, 그리고 자산은 2억 5천만 원, 그리고 여성분은 1억 8천만 원 정도가 결혼할 때에 가장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표에서 보면은 결혼해야 될 나이는 사실 이렇게 제대로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사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자산을 2억 5천, 그리고 여성분들은 1억 8천 이렇게까지 모아서 결혼하는 게 이게 과연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성격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외모, 그리고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근데 여성분들에 대한 연소득이나 자산도 저 정도면은 대단히 훌륭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비유를 한 이유는 역시 기업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 또한 지금 자산이 얼마 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소득이라 하면 이제 회사의 기간 동안의 연봉,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뭐 경영 성과다, 이런 표가 이제 기업의 현 시점과 앞으로의 향후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되는 표다라고 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이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발생주의와 이제 현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이 학술적으로는 초반에 다루게 되는데, 간략하게 한 가지 예로서 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12월 5일날 대형마트에 가셔가지고 10만원어치 장을 보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신용카드 결제일은 다음 연도 1월 5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결제를 했는데 12월 5일 그 결제를 했을 때 시점에는 돈이 나간 건 아니죠. 그 A타입의 경우에는 A타입의 어머니는 마트에 다녀오시고 나서 12월 31일에 월 가계부에 비용을 10만원 기재하셨어요. 근데 B타입의 경우에는 현금이 아직 나간 게 아니니까 내년 1월에 신용카드 결제 시에 한 번에 기입하기로 하셨습니다. 장부상에 이제 월 말에 이렇게 이제 월말마다 이제 장부를 정리를 하면서 뭔가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채권, 그리고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는 것은 이제 채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권리와 의무의 방식에 의해서 발생한 것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장부 작성 방식을 발생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A타입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제 발생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타입의 경우에는 12월 달에는 결제한 게 장부상에 기록한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1월 5일에 이제 돈이 나갈 때 그때서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사실은 일단 1월 5일에 본인의 자산 중에 이제 현금이 10만 원어치가 결제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1월 5일 시점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12월 31일 시점에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했을 때 그 투자자는 B타입에 작성되어 있는 장부상에서는 지불해야 될 것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냥 제로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용도 제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하지만 A타입의 경우에 작성법으로 되어 있을 때는 12월 31일에 딱 들여다보니까 돈은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으로 10만 원이 결제될 것이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겠죠. 회계, 재무제표는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장부를 작성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작성법의 기초가 이제 발생주의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06년도 6월 달에 재고자산 100억을 현금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동재고자산을 120억 원에 외상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다음 연도 3월에 이 120억 원의 외상 금액을 이제 현금으로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각 연도별 그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2006년도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단 현금이라는 내 자산 중에서도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 뭔가 나의 그 돈이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현금을 통해서 나는 또 하나의 재고 자산을 하나 상품이라는 자산을 구입했다고 보시면은 결국 그 자산의 항목 내용만 바뀐 내용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비용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000X7년 6월 달에 이제 동재고 자산을 120억 원에 팔았다. 이거는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그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은 100억 원으로 물건을 사와서 120억 원에 갖다 팔므로써 20억 원 정도의 차익을 발생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 어렵지 않게 요 연도에는 수익이 120억 원이 발생했고 비용은 100억 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은 20억 원이다 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0X8년에는 120억 원이라는 그 외상 금액을 현금을 회수한 거죠. 사실 2007년 6월 말에는 돈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사실 이때 2007년 6월 말에는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온 건 없죠. 그렇죠? 근데 2008년에는 현금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이라는 표현을 했고, 이 경우에 이제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매출 채권이 나의 자산 중에 하나였는데 그 현금으로 바꿔치기 된 거죠. 매출 채권이 없어지게 되고 현금이 120억 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8년에도 수익과 비용은 제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의 근간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조금 더 파악을 해봄으로써 재무제표의 근간을 이루는 논리, 그 작성법에 따른 방식과 그리고 둘 간의 관계를 통한 논리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조금 돕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상태표는 어떠한 시점에 대한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드는데 2000X2년 1월 1일 현재 시점에 어떠한 개인, 나이는 33살, 그리고 신체는 178에 몸무게 73kg.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상적인 남편감으로서의 그 지수를 갖다 놨고, 직장은 이제 금융관련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 한 남성분이 1월 1일 현재의 자산이 2억이랍니다. 집과 자동차를 통해서 2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 자산이 2억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자산 안에는 보니까 부채가 1억 9천이 있고, 그리고 자본금으로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자산이 얼마 되세요? 자산이 큰 것보다는 자산에서 이제 자산 또한, 그러니까 자산은 이제 역시 부채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 자본, 이거를 조금 더 또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순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자산의 금액이 큰 게 진짜 알짜배기 자산가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 사람은 2억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차입금이 1억 9천이고 자본이 1,000만 원이었다. 이게 뭐다? 1월 1일 현재 시점에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봉을 보니까 이 사람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연봉이 7천만 원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비 패턴상 지출을 하는 게 한 6천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나면은 1년에 저축하는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겠죠. 남는 금액이 자기 연봉에서 지출 다 하고 1,0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2000X2년 1월 1일 시점에서 다시 12월 1년이 지난 이제 12월 말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2억에다가 현금 1,000만 원이 남으니까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자본에 벌어들인 이익이 1,000만 원이 꽂히면서 자산은 결국 돈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산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돈이 나갈 것에 대해서는 부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자본은 1월 1일 시점에 종잣돈에다가 이제 번 돈이 더해지면서 이게 자본으로 이게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여기서의 말씀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는 어떠한 시점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상황이고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한 내역을 차감한 그 잔여 이익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쌓여서 재산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는 서로 논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순환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따로, 손익계산서 따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기업의 올바른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현금 흐름표와 자본변동표 나머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들과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